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희훈님께서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부울경은 그래도 40% 지지율은 나옴. 총선은 힘들어도 대선에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데 대구 경북은 25%. 참. 자,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 분들,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참 고생한다 라고 꼭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거기는 거의 북한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심판자님께서 고향 선거운동을 좀 하시라고 저보고 부산 내려가라고요? 예. 우리 전재수 후보 부산에서 지금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고요. 부산 북구에 하정우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죠. 네. 그 두 분의 선전을 기대하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음 주에 진행될 재판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요, 여러 개의 재판이 열립니다. 뭐 이번 주처럼 재판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뭐 눈에 띄는 재판은 없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3일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윤석열 내란 관련 재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그래서 본격 재판은 아니에요.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령관, 1사단장이죠. 해병대 1사단장. 1사단장에 대한 재판, 선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한덕수 항소심도 다음 주, 이번 주 선고가 됩니다. 한덕수 항소심, 그러니까 내란 사건으로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1심을 맡았습니다. 한덕수는 여러 가지 희한한 논리를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란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바보 코스프레, 무능력자 코스프레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이진관 부장판사는 조목조목 짚으면서 한덕수한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1심처럼 징역 23년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한덕수 재판, 항소심을 맡은 내란 전담 12부, 얘네들이 여러모로 좀 의심스럽고 믿음이 안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이 믿음이 안 간다 이런 말 하는 게 참 뭐합니다만 그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내란 전담 12부가 한덕수 항소심판에서 형량을 많이 깎아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징역 23년 1심에서 나왔지만 글쎄요, 확 깎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대법원에 올라간다면 조이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조이대가 장난질을 치고 있죠. 바로 노태학 대법관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는 겁니다. 노태학 대법관, 그 대법관 한 자리 비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원 합의체를 진행할 때 조이대한테 유리한 방향, 조이대 뜻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번 주 선고될 한덕수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조차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있죠.
소위 말하는 법 왜곡죄, 그리고 재판 소원 등등 많아요. 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나서야 되나 이런 한숨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로 내란 사건 첫 번째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사건 첫 선고를 했었어요. 이게 지난 1월 달이죠. 그때 징역 23년이 선고됐었고 한덕수는 바로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윤석열 운명도 바로 어때 정해졌다라는 얘기가 많았죠.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한테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와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허위 공문서 폐기, 위증 등의 혐의로 한덕수는 기소가 됐고요. 이 중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아니지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해 준 거라든지 언론사 단전 단수에 개입한 부분이라든지 계엄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이라든지 또는 이 계엄에 사실상 동조하고 협조한 이런 모든 행동들을 다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23년이 나왔죠. 허위 공문서 작성 역시 인정을 합니다. 이 허위 공문서가 뭐냐면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를 할 때 이게 문서를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면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문서를 전혀 안 만들어요. 나중에 한덕수나 김주현이나 정진석이나 이런 자들이 부랴부랴 문서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국무총리나 각종 장관들이 부서를 한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허위 공문서죠. 근데 나중에 이 공문서를 폐기합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은 이들이 내란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은폐하거나 또는 합리화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드러나죠. 세 번째는 국회에서의 위증입니다. 한덕수는 자신은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국회에서 다 거짓말했죠. 그런데 CCTV를 보니까 한덕수가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게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23년이 나왔죠. 자, 그리고 항소심으로 넘어왔습니다. 항소심은 지난 3개월 동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이 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5월 8일로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바로 서울고법 형사 12부죠. 서울고법 형사 12부. 이승철 판사, 조진구 판사, 그리고 김민하 판사 3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3명의 판사들이 상당히 미덥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과거 판례를 보면 적폐, 기득권 이런 사람들한테 매우 유리한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심지어 사법농단 과정에서 사법농단에 개입한 판사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준 그런 판사들이에요. 이런 판사들이 내란 사건을 맡았다. 그 중에서도 한덕수 재판을 맡았다. 이거 결과가 솔직히 빤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진짜 결과가 이거 뻔하다 싶어요. 문제는 이 내란 전담 12부, 서울고법 형사 12부가 윤석열 재판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그러니까 내란 사건의 본류 재판이죠. 자, 정리를 하면은 이 내란 전담 12부,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윤석열도 그리고 한덕수도 재판을 맡고 있는 겁니다. 내란의 넘버 1, 넘버 2를 다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자,
넘버원 재판, 여기에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용현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내란의 주로 핵심적인 인물들. 그다음에 각 사령관들, 여인영 이런 사람들도 다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란의 넘버 1, 2, 3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걸 다 누가 맡았다고요? 내란 전담 12부, 서울고법 형사 12부가 맡은 거예요. 서울고법 형사 12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을 한 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꼼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조희대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참 저는 걱정스러운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고법 형사 12부가 결정을 내리면 이 재판은 그대로 대법원에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 분위기, 조희대가 마음껏 주물럭대고 있는 조희 대법원 분위기로면은 이거 결론은 거의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어 보여요. 게다가 지금 조희대는 대법관 자리 한 자리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한 자리인데 이 대법관 한 자리를 일부러 조희대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조희대 입맛과는 다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 대법관 한 명에 불과합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조희대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내란전담 12부의 이번 주 판결은 그대로 그냥 결론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큰 거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저도 걱정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다 걱정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생각이 과연 서울고법 형사 12부가 한덕수한테 몇 년이나 깎아줄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전 징역 23년이 그대로 유지되든가 그보다 더 무겁게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내란 전담 12부 얘네들은 분명히 형을 깎아줄 겁니다. 어느 정도 깎아줄 것이냐, 이게 더 관건일 따름이에요. 게다가 문제는 이 내란 전담 12부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걸 다 들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질질질질 끌려다니듯이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그나마 재판의 종료 시점을 3개월 이내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못했을 뿐 전체적인 흐름은 윤석열이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판결, 내용, 선고 결과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내란 전담 12부 얘네들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란 전담 12부 얘네들은 자신들이 혼자서 뭔가 중요한 사건을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아마 이들은 다른 사람이 미리 내려놓은 판결이나 또는 조희대 등 대법원 수뇌부에서 내려온 지침 여기에 맞춰서 판결을 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렇다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나름 좀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지난주에 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내란 전담 1부 윤성식 부장판사의 판결이 있었죠. 여기에서 거의 중요한 내용은 다 나왔어요. 양형은 우리 마음에 안 들지만 징역 7년밖에 안 나왔지만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꽤 괜찮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선포한 계엄은 내란이고, 그리고
이 계엄 선포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 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명백히 밝혀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아마 내란 전담 12부도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는 거의 뭐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판결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한덕수야. 한덕수를 얼마나 봐줄 거냐는 거지. 일단 윤석열이 일으킨 게 내란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한덕수는 윤석열과 같은 동급의 인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를 많이 봐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양형을 깎아주지 않을까. 얼마나 깎아줄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내란 전담 12부 판사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일 우려스러운 사람이 이승철 판사예요. 이 사람은 판사가 된 이후에 계속 주로 서초동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아니, 인생이 대부분 서초동, 강남이에요. 인생이 강남이네, 야. 개포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서울지법,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는데 대부분의 근무를 서울고법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해요. 광주고법이나 대전고법에 갔다 온 적도 있긴 한데 2009년 이후부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보냅니다. 2009년이 언제예요? 벌써 15년? 16년? 17년 전이네. 거의 20년 동안 주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이나 중앙지법이나 그게 아니면 대법원이나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야. 이런 판사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귀족 판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의 분위기는 귀족적이야. 모든 게 귀족이야. 그리고 귀족들한테 되게 우호적이야. 심지어 마약을 해도 귀족한테는 되게 우호적인 판결, 후하게 아주 선처를 합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 이 사람요, 단순 마약 투약이 아니라 이 친구 마약 밀반입이거든요. 마약 밀반입은요, 초범도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홍정욱 딸은 집행유예가 나와요. 참 선처를 하죠. 그러면서 꼭 마약의 유혹에서 이겨내라 하면서 막 이렇게 격려까지 해줍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판결은 바로 이겁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던 판사들한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승철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승철 판사 당시 함께했던 판사 중에 이균용 판사도 있어요. 이균용 판사, 윤석열이가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가 국회에서 뺀지 맞고 쫓겨난 바로 그 이균용, 걔하고 이승철하고 함께 같은 재판부를 구성을 했어요. 뭐 뻔한 거지, 뻔한 놈인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뻔한 놈인 거예요. 그런데 자, 데모 좀 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한 시위대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해요. 아니, 데모하다가 경찰관하고 좀 충돌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집행유예까지 나옵니다. 누구는 마약 밀반입을 해도 괜찮고 누구는 데모하다가 경찰하고 좀 싸웠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집행유예가 퍽 나는 거예요. 뭐 이승철 판사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조진구 판사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양반도 서울휘문고 출신의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고요. 10년 가까이 서울고등법원에서만 근무를 합니다. 중앙지법, 북부지법, 하여튼 이 사람도 서울에서만 살았어. 서울에서만 근무했어. 역시 강남 출신이에요. 강남 출신 판사 둘이를 떡하니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 제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게다가 이 조진구 판사는요, 최은순 알죠? 윤석열 장모. 윤석열 장모가 이거 모해 위증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그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에서 이때도 이 모해 위증과 관련된 검사들, 이 검사들을 불기소한 게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려요. 고발사주 이때도 윤석열이 기소를 피했는데요. 이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결 내립니다. 쉽게 말해서 가진 자들한테 대단히 후한 놈이었다는 거지. 이러니 걱정이 안 돼요. 자, 물론 아직까지 이건 그냥 우려이자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우려와 전망이 현실화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자, 자세한 사항은요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오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조희대의 꼼수, 왜 아직까지 대법관 한 명 빈자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